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이희정 교수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네. 저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궁금한데요.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요? 좋은 도시는 단순히 크고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 즉 삶의 질이 높은 도시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살기 편한 도시여야 합니다. 걷기 좋고 안전하며 주거와 대중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죠. 둘째,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외롭지 않은 도시. 셋째, 일할 기회가 많은 도시여야 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이 활발한 곳이죠. 넷째, 배움과 문화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좋은 교육, 도서관, 문화 공간이 골고루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여야 합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순환경제가 잘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좋은 도시는 돈보다 사람, 유행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AI 사라지는 도시를 지켜줘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원 통합협력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도시계 기술 R&D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책을 통해서 먼저 만나뵀어요. 미래 도시와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AI 시티에 대해서도 그 융합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던데요. 앞으로 이제 차차 인공지능과 우리 도시, 그리고 인공지능과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AI 아바타 유리와 대화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올 때도 그 AI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통해서 오기도 했습니다만, 또 챗GPT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TV 프로그램을 지니가 또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일상의 이제 그런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내는 또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말 그대로 이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 AI에게 하루의 피곤함을 이렇게 위로받기도 하는 그런 게 일상이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전공 분야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물어보셨더라고요.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가 살기 편한 도시였고요. 또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 외롭지 않은 도시, 일할 기회가 있는 도시,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교육 문제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 도시 이런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좀 동의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줬는데, 실제 이제 살기 좋은 도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이제 15분 도시, 리버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의 근접성을 증진시키고, 리브 워크 플레이가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한 것들이 살기 좋은 도시 모델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그런 포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포용도시 또 창조도시라고 하는 게 미래도시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래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산업, 창조 인재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미래에는 아마 지금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새로운 일자리가 그 나머지를 이제 채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창업 붐이 또 많이 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또 좋은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인공지능의 역할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희정 교수님께서는 미래 도시와 인공지능이라는 저서 안에 AI 시티라는 개념을 넣으셨더라고요. 기존에 뭐 스마트 도시란 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AI 시티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AI 시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AI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도시가 똑똑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이미 상식이 됐는데, 그런 스마트함 도시에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스마트함을 더욱더 증진시켜주는, 그래서 도시의 여러 가지 가성비를 높여주는 에너지 측면이라든지 교통 측면이라든지 또는 도시 서비스 측면에서 비용 대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여기에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ICT 모델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역의 도시들은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줄고 청년들 인구가 유출되고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앞으로는 더 많이 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 걱정 때문에 이제 미래 설계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뭐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AI가 그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인구가 줄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고,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요즘은 AI와 그 로봇이 결합이 돼서 실제 농업도 이제는 AI 농업이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에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AI와 AI 로봇이 대체해 줌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래서 어쩌면은 도시의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도시의 생산성과 서비스와 활력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래 도시의 AI가 역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유리가 이제 좋은 도시에 대한 뭐 5가지 정도의 그 요건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제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그거는 AI 유리에게 다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유리 좋은 도시의 요건에 대해서 앞에서 답해 줬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 실예가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좋은 도시의 예시도 있습니다.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도시인 코펜하겐, 청년과 창업의 친화적인 소도시 후쿠오카, 자연과 조화된 생태 도시 순천,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와 도시 재생 사례인 부산 수영구가 있죠. 아, 그렇군요. 대체로 좀 동의하시나요? 코펜하겐은 덴마크에 있는 도시인가요? 네, 그 비교적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좋은 도시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도시 트렌드를 아까 또 뭐 궁금해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런 도시의 트렌드를 흔히 어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어바니즘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태 도시, 에컬로지컬 어바니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 새로운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크로노 어바니즘이라고 시간 도시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삶의 질, 또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야근을 하지 않고 자기의 투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데, 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교통체증 속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주의 도시라고 하는 크로노 어바니즘은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가까이에서 일자리와 또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해서 리브, 워크, 플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15분 도시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N분 생활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삶의 질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 환경,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뭐 파리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많은 도시들이 이런 도시를 새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도시 개편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시도 교통 체계를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크로노 어바니즘 개념에서는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만원 지하철과 교통 정체, 사람들의 치이고 또 아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야근을 또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중에도 우리는 지역 소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 도시들, 지역의 소도시, 중소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도시 연구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 인구가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저성장의 시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인구가 막 늘어나는 성장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방식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상주 인구가 아니라 활력 인구라고 해서 실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서 젊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이 지방 도시에 있어서도 그런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시에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모색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지역의 활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도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또 서비스 시설도 감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점점 문을 닫는 그런 문제가 거꾸로 지역 쇠퇴라든지 지역의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는데, 몇몇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연합시키는 연합체 형태의 구조로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최적 시설의 위치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생활권을 설정해 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생활권 개념을 이제 설정해 주기 위한 뭐 그런 노력도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삶의 질 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시의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지역 살리기의 핵심으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실제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모든 도시가 다 늘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어쩌면 도시의 획일화, 또 도시가 다 서울 바라기와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서울 따라하기가 유행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만의 매력, 지역만의 자산, 또 지역의 유산을 잘 활용한 지역만의 매력 찾기가 어쩌면 맞춤형 도시정책, 지역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정책을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 속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대응해 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최적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런 각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다양한 도시에 뭐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그 각각의 길고 짧음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미래의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서비스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도시 특히 이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에는 이제 다양성, 포용성도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주 인구 외에 이제 유동 인구, 생활 인구 또 중요해지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뭐 한 달 살기, 뭐 2달 살기, 이런 6개월 살기 이런 것도 있으니 외지에서 유입한 인구에 대해서도 더 포용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자세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또 그 가운데는 공동체, 커뮤니티, 내 이웃 이런 게 이제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또 요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는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 성숙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동체와 가족과 또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성숙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많은 거를 누리고 또 막 그런 경제적인 부를 향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럼으로써 조금 덜 가진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도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도시가 조금은 어려운 도시를 같이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포용 도시, 또 상생의 도시, 또 그런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어쩌면은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AI가 전남 순천 그리고 부산 수영구 또 예를 들기도 했고 후쿠오카 일본의 한 도시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들 개성이 다 다른 거잖아요. 특징이 다 달랐어요. 어느 곳은 생태적으로 어떤 곳은 이제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돼 있는 젊은 활기 있는 도시고 이랬었는데 우리의 인식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네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또 내 커뮤니티, 이웃들 그리고 시스템이 좋으면 그건 살기 좋은 도시이지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지대 혹은 뭐 부동산 가치가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뭐 예시를 들어서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형 사회로 지역만의 매력 찾기,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외국 도시들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가까이에 있는 일본 소도시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일본이 대도시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각각의 매력들을 전 세계에 발신하는 어쩌면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의 뭐 가나자와나 아오모리나 이런 지방 도시들을 찾고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농촌 도시의 아름다움, 또 자연의 아름다움, 뭐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지방 그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건축 자산이라든지 지역 자산들을 매력화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모델들이 우리 지방 도시들도 이제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스스로의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한 것과 함께 그렇게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또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외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지역의 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그 해법을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율이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지역 도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알려줄래요? 미래의 지방 도시는 단순한 개발이나 기업 유치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차별화, 자립성, 그리고 연결성입니다. 먼저 지역의 보유 자원을 살려 특화 산업을 키우고 스마트팜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살고 싶도록 문화와 창업 환경을 갖추고 디지털 노마드도 유치할 수 있어야 하죠. 스마트 시티와 교육과 인재 순환, 그리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아가 에너지 자립, 지역 화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지방 도시는 수도권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정체성과 생태계를 가진 대안 도시로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지방 도시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차별화, 연결성, 그리고 정체성 확보를 AI는 답변을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AI 유리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AI 유리, 우리나라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어? 대한민국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 20에서 30년 내에 인구 기능 또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총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네, 89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인구 소멸 위험 지수 지도는 229개 시군구 각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기반으로 향후 인구 기능 소멸 또는 비중 소멸이 언제 도래할지 예측한 인터랙티브 지도입니다. 색깔별로 위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인구 소멸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주황색과 노란색은 소멸 위험에 들어선 초기 단계죠. 초록색은 비교적 인구 구조가 안정적인 지역을 뜻합니다. 네, 지도는 89개 소멸 위험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8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송인원 군수님 인터뷰를 할 텐데요. 질문지는 AI 유리가 직접 선정을 했고 인터뷰 역시 AI 유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계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전국 8개 지역 MBC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로다가 또 방송한 건 처음이네요. 지금서부터 한번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인구 소멸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도 많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이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인데 행정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시간이 바쁘고 좀 얼마나 회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 임원들에게 좀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할 말 따름이고 또 이렇게 특히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AI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송인원 괴산군수님께서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21년도에 이제 전국에 이제 89개가 지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국가와 지방 간에 격차가 없어야 된다. 지방이 있어야 또 국가가 있는 거고 중앙이 있는 건데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말로는 뭐 지방이 있어야 국가가 산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건 다 50%가 지금 서울 수도권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뭐 진짜로다가 자치단체는 많지만 다 소멸 지역이고 우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거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가서 소통하고 가서 정보 교류하고 이 시장 군수 인구 감소지에 이런 역할이 있다 이런 게 어려운 게 있다 그런 걸 가서 전달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지 계산군을 떠나서 전국의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벗어나는 거 그게 최저 우선이니까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괴산군 역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군수님이 평가하기에 괴산군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2년도에 이제 민선 8기 출범해서 우리가 3만 7천 있었걸랑요. 지금 이제 3만 7천에서 조금 빠져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가 보금자리 주택, 청년 사업, 뭐 기농기촌 사업을 많이 우리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입 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이 인구를 좀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유출이 지역 소멸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데 괴산군에서는 청년 유입이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나요? 청년 첫째는 이제 거의 부모님 세대가 다 정치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틀은 잡아놨으니까 그 자손들을 들어와라.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지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청년들 창업하면은 이제 또 돈을 지원해줘요. 저때 이제 2호 가게를 열었는데 1년에 2억을 매출 올렸더라고요. 그 두 개가 다 성공시켰고 또 기촌하는 청년들 7천만 원까지도 우리가 또 보조를 해주고 왜 이게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냐면 귀농기촌은 거기가 다 나이가 들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다 오시면은 밑에서 오르는 청년 세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첫째 나면 2천, 둘째 나면 3천, 셋째 나면 5천만 원을 주는데 임신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주냐면 근 3억 정도를 줘요, 우리가. 또 계산군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다 장학금 100만 원 1년에 주고 또 초등학생 입학금도 주고 20만 원씩 또 어린이 수당도 우리가 주고 지금 아기 낳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사실상은 내 몸은 고달플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지원해줘요. 그게 아마도 계산에 메리트가 있어서 좀 많이 또 들어옵니다. 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이신 송인헌 괴산군수의 인터뷰는 AI 유리가 맡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묻고 AI가 답을 하지만 이번에는 AI가 직접 질문지를 뽑고 그 질문을 직접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놓여 있는 약병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AI 유리가 다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제일 큰 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정부 인프라죠.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준공을 해놨어요. 도서관 준공을 했는데 자그마치 1, 2, 3층인데 아마 요 근래 서울까지 따져도 우리 같이 도서관 잘 지은 데가 없을 거예요. 2달 동안에 4만 명이 들어갔지. 2달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수영장을 우리가 또 준공을 했고 또 어린이집도 준공을 했고 지금 또 요 교육 플랫폼 또 91억짜리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것만 다 된다면 젊은이들은 거의 인프라는 딱 깔았다고 봐요, 사실은. 또 체육관도 많이 졌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서 농사 짓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인프라는 가졌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학생들이 예지에서 계산으로 많이 오는 이유가 사실상 경제적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100만씩 다 주고 또 그렇다고 또 명문대 간다고 해서 2,400만 원 장학금 다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오셔요.
귀농귀촌 인구 유치가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괴산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귀농귀촌이 젊으면 더 좋은데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청년들한테는 우리가 거의 뭐 융자도 많이 해주고 그 굴에서 뭐 20억씩도 많이 해주고 또 청년 창업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사실은 뭐가 한 가지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좀 실수냐면은 무조건 오자마자 집을 줘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살아보기 체험도 있고 서울 농장도 있고 와서 몇 달씩 살아보는 것도 지금 살아보다가 계산이 좋다. 농사지도 소득이 있겠다. 그러면 좀 여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제 집을 져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가져온 돈은 다 집에다 털어박으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정책을 바꾼 게 무조건 귀농귀촌을 받을 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일단은 귀농귀촌한 사람한테 취직을 시켜줘라.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어느 정도 살면서 배워가면서 계산에 정착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들을 많이 그래도 정착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내 꼭 실현하고 싶은 지역 소멸 대응 핵심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괴산군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산이 임야가 76%인데 수도권, 경기권에서는 이제 마지막 노선이 나는 계산이라고 봐요. 이거를 자연을 시키지 않으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살아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제가 맨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후에 계산 들어오는 사람들 제가 입장료 받는다 그래요. 자연을 보존하는 데가 나중에 가서는 큰 자산이라고 저는 봐요. 모든 뿌리가 다 농업이니까 농업은 생명력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우리가 농업 없이는 못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네, AI 유리가 묻고 인구 소멸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송인원 군수님, 이번에는 AI 유리에게 인구 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AI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AI가 또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960년대는 우리 계산군 인구가 15만까지 갔었어요. AI한테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야 15만을 만들 수 있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답을. 그럼 제가 그 답들을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AI 유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괴산군의 인구가 3만 7천 명인데 과거 1960년대에는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AI 유리, 괴산군의 인구가 다시 과거 1960년대 15만 명까지 됐던 것처럼 인구를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산군의 인구를 회복하려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팜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유입 정책입니다. 주거 창업 지원과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인프라와 주거 여가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개발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체류형 관광 개발입니다.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고 인구 유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 정착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괴산만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전략, 그리고 지자체 정부 주민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AI 유리의 질문을 바탕으로 송인헌 괴산군수 겸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구 소멸과 관련된 해법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는 프로그램은요, 비정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함께 검색창에다가 넣어볼 단어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검색창에 먼저 쳐볼게요.
보시면 전체 정보량 추이가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보량에서 이 노란 색깔 줄로 보여지는 곳이 평균, 이 기준선입니다. 최근 1년과 그 전 1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1년에 비해서 지난 1년은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8월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이 데이터들의 양이 4천여 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2024년 또 2025년으로 가면 정보량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000여 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세 배 정도 가까이 높아지는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검색을 해보고 있고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관어를 한번 눌러볼 텐데요. 연관어는 도시 경쟁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지금 AI가 추천해주는 단어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큰 것들은 정보량이 많은 것들을 뜻하고요. 글씨가 작을수록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핫 카테고리 속에 있는 단어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과거와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글씨 용적률이고요.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투자, 개발사업, 아파트, 신도시 같은 단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정주 여건에 대한 관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높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 카테고리는 새롭게 진입한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 인구, 또 경기, 전국, 주거, 신도시, 부동산 시장 같은 단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작은 단어들로는 아래쪽에 업무시설, 오른쪽에 원도심, 착공, 도시개발, 지하철이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역세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탑 단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도시 경쟁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서울시였습니다. 도시, 서울, 도시 경쟁력, 시장, 사업, 정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경제와 같은 단어들이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지만 이 서울이 조금 더 분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지역의 도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사례로 꼽혔던 도시가 바로 순천이었죠. 순천을 한번 넣어볼 거고요. 송인원 군수님께서 아까 맹활약을 하고 계셨던 괴산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순천시와 괴산군 사이에 있는 단어들은 공통 키워드들입니다. 두 도시 모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사실은 지역이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바이오, 생태계, 육성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또 도시 경쟁력, 클러스터, 도시 개발 사업, 바이오 산업, 인프라, 방문, 생태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요. 경제 활력도 눈에 띕니다. 순천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정원 같은 사업 때문에 생태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관광을 또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차트에서 좀 느껴지죠. 괴산군을 보실까요? 괴산군에서는요,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 생활 인구, 스포츠, 예술, 또 관광, 체육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아까 들었듯이 스포츠와 관광 쪽을 특화시켜서 지역의 경쟁력을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생활 인구가 정주 여건의 인구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많은 인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괴산군의 노력들이 이 차트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성 비교 쪽으로 가볼까요? 순천시와 괴산군이라는 이 키워드와 함께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속성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일자리, 생활인구, 스포츠 마케팅, 정주 여건, 관광 활성화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순천시의 경우에는 일자리 분야가 가장 많이 정보량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37.5%의 정보들이 이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관광 활성화가 31.7%로 뒤를 잇고 있었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생활 인구가 30.1%, 또 관광 활성화가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정주 인구는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 목록을 보시면 괴산군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에 대한 뉴스가 보이시죠? 아까 군수님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가어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이 괴산군의 이야기들과 함께 연관돼서 떠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긍정적인 단어들로는 다양하다, 새로운 모델, 협력하다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정적인 단어들로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어려움을 겪다, 위기를 맞다 이런 단어들이 보여집니다. 지역 모두가 어렵게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우리가 꼭 함께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인적 역량, 연구 개발, 학습 이런 부분들에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형성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인적 역량 문제, 지식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한 그 인적 역량들이 충청권,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인적 역량에 기반해서 어떤 산업적인 전환이 만들어진다던가 산업적인 다각화가 만들어진다던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경남 지역은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랫동안 그 인적 역량의 토대를 만드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수직적인 하청 계열 기업 관계들이 좀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전속적 관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전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이런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스스로의 좀 판로도 개척을 하고 스스로의 연구 개발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좀 다양한 필요들이 또 이제 시장의 틈새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쌓여야 하나의 기업이 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기획과 설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하면 그 안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다양성들이 생기거든요. 여러 다양한 전문직과 사무직 이런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전속적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들의 스스로 독자적인 경로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남에서도 이제 관련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 협약이라던가 디지털 전환들을 지원한다거나 연구 장비들을 좀 집적해서 지원 다른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된다면 산업적인 다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 청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양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청양군에서
국토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함께 공모한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546억 정도 되고요. 그 사업으로는 주거, 창업, 의료, 복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할 텐데 두드린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양 초, 중, 고등학교 탁구부가 있거든요. 아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 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또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창업센터라든지 또 귀농지원센터라든지 정선 한 16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짓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포함한 다기능 복합타운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산을 비롯해서 산동 4개면에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가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역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변화하려면 저는 행정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정 분야 몇 건 변화서는 바뀔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고 또 그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하려면 전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2019년부터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 그다음에 청년의 해, 또 문화 관광의 해, 그다음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해 뭐 이렇게 등등해서 매년 해마다 특정 정책을 끄집어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푸드플랜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정평이 나 있고 비록 우리가 청년 수는 적지만 3년 연속 청년 대상을 받았고 또 고령 친화도시 헌정 대상 받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중심 도시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그 AI 전용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약 2,000건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730개 기업들을 지원해서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 측면입니다. 인공지능 상한학교, 또 대학 프로그램, 또 일터에 있는 계신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현재까지 약 7,000명 분들에게 교육을 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상한학교 활동을 통해서 9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배출을 했고요. 그 학생들 중에 대략 한 65% 정도 된 학생들이 취업을 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현지에서 그 벤처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광주의 어떤 AI 생태가 발전할수록 교육받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주하는 그 과정이 더 많이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경남, 그리고 원주,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겸임 교수의 AI 특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AI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줘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AI가 진짜 똑똑하다며?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혹시 인터넷에서 한때 유명했던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챗 GPT한테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챗 GPT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으로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다 노하셔서 쓰고 있는 맥북을 던져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우리는 AI의 halluc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AI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hallucination은요, 원래 인간의 뇌에서 감각 정보 없이 무언가를 인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이 인공지능 분야로 넘어오면서는 AI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처럼 생성하는 오류를 의미하게 되었죠. 이 hallucination은 왜 생길까요? AI는 대화 중에 주어진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라는 것을 계산해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보다는 말이 되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몰라도 그럴싸하게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의 한계도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하지만 그 안에는 오류도 있고요, 허구도 있고요, 편향도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 AI는 그것도 진짜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보를 훈련 데이터에 포함하면 AI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떠올리겠죠, 마치 진짜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RLHF,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말 그대로 사람이 AI의 응답을 평가하고 잘한 답변에는 오, 잘했어 라고 보상을 주고요. 잘못된 답변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가 좀 더 사람스러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자, RLHF를 많이 하는 게 인간 친화적인 답변을 만들긴 하는데요.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만든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RAG라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결과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AI가 그 둘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자료를 찾아서 근거와 함께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AI의 hallucination 가능성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해결법에는요,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너무 고생한다는 겁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뒤에서 일을 검수하고 조정하고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는 인간의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RLHF도 사람이 수천 수만 개의 응답을 일일이 평가해야 되고요. RAG 역시도 정확한 외부 데이터 구축과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그만큼 인간의 노동력이 더 정교하게 투입되어야 된다는 아이러니, 참 흥미롭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AI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이 되는 말보다 진짜인 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심과 비판적 사고에서 시작됩니다.